제목 타이틀 자체가 러시아 하면 또 우리한테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너북관계는 더 알 듯하면서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너북관계를 쓴 책이 유일하게 제가 쓴 게 두 권이 있어요. 2011년에 하나 썼던 게 그게 이제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저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또 한 권 쓴 게 현대 북러관계 이해. 그건 이제 출판사에서 대학 교재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막상 또 보면 너무 교재라고 그랬지만 대학생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좀 가시거리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교재로서는 약간 좀 그 정도를 가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감하게 좀 수필식으로 썼었는데 그 이후로 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너북관계가 이렇게 활발하게 최근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도 아무도 책을 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너북관계에 관한 알려진 게 없어요. 자료가 없고, 알고 싶어도 공개 자료의 일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 심층적으로 그걸 연구할 만한 자료가 없는 거죠. 비근한 예로 구소련 당시 때 러시아의 북러 경제 관계를 연구하는 교수, 그때는 대학원생이었죠. 북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북한을 가려고 했었대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오지 말라고, 와봐도 러시아에 있는 거 자료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와봐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로 너북관계는 대일에 가려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문서가 해제된다고 해서 나온 것도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1990년 수교 이후부터 러시아 쪽에 외교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관심이 바로 북한하고의 문제였거든요. 어차피 통일을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바라보는 북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실무를 하면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녹취를 많이 제가 선택을 했고, 또 자료가 나온 거 있으면 바로바로 사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처럼 어디 이 책방에 판매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 거기는 주문 생산이거든요. 정부에서 너북관계에 대해서 무슨 책을 어느 연구소에서 맡겠다 그러면 한 200분, 그러면 한 150분은 정부로 가고 나머지 50분 정도가 시중에 나오는데 며칠 안 가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챙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너북관계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냥 또 말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또 뭔가 또 알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중에 무슨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거나 글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좀 벗어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라도 빨리 좀 수정판 하나 만들고 싶는데 여력이 없어서 지금 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 내용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내용 중심을 가지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러시아를 우리가 표현할 때 튜투체프라고 19세기의 외교관이면서도 시인,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러시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믿을 뿐이다. 그 명언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합리적인 어떤 사고, 특히 서구식 방식으로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에서 평생 나서 자란 그런 분들도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외국인들을 우주하겠냐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제프리 sak스라고 옛날 냉전 당시 때 소련 연구의 가장 권위자인 미국의 제프리 sak스 교수 같은 경우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연구했던 것 전혀 다른 생체 리듬을, 생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오판했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캐나다보다도 1.5배.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땅을 뭐 한 20%를 더 먹었거든요. 20%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순수한 우크라이나 땅 20%를 병합했지만 우크라이나 땅 20%를 병합함으로 인해서 그 아조프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들어오면 아조프해. 그게 옛날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반씩 나눠서 썼거든요. 이제 일종의 공해였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러시아 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아조프해를 그 크기를 보니까 한국의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정도의 사이즈예요. 이 대한민국의 3분의 2 정도 되는 아조프해가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데거든요. 자원도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리조트 시설이 많은데 그걸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가 아니라 저는 한 30% 정도를 러시아가 지금 경합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다시 돌려줄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봐요. 러시아가 망하지 않는 한은 절대 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가 자꾸 더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미국이 마냥 지원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트럼프 와서. 그러면 남는 것도 지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번에 드론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전략 포격기를 강탈을 해서 상당한 진주만의 습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화근이라고 봐. 괜히 오히려 화근을 더 만든 거예요. 지금 뉴스가 정확한 게 아닌 이건 규명이 안 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드네프르 강까지 지금 서진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보복이 이제 명분을 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 먹고 싶어 하는데 이제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보복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하고 1시간 한 20분 동안 또 통화를 했거든요. 거기에 아예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푸틴이 우리가 보복하겠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도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우크라이나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지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옛날 바이든 때 결정된 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는 그만큼 이제 명소도 뺏기고 자국민도 희생되고 아마 권력은 더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젤렌스키. 근데 자국민과 자국 명소를 그런 식으로 계속 보호하지 못하는 리더라면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이해를 하고 러시아의 대정책을 이해하는 현재 러시아의 그 권력 구도가 어떤 도대체 러시아는 지금 뭘 생각하면서 지금 푸틴이 통치하는가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푸틴 정부의 특징을 통치 목표는 간단합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목표가 강한 러시아 건설, 부부 강병이죠. 옛날에 말하면 부부 강병, 강하고 젖사는 나라. 이게 푸틴이 집권하면서 첫 일성으로 내건 슬로건이죠. 그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리고 혼란기 90년 동안 이게 저는 러시아식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만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게 아니라 러시아도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한 기간이 있거든요. 90년부터 98년까지 현장에서 그 쿠데타 현장을 그대로 다 경험을 하고, 말 그대로 그 소련 당시 때 제가 90년 8월 달에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소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91년에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그리고 96년 이제 내내 그 고난 행군이 시작이 됐는데, 말 그대로 야 이게 어떻게 슈퍼파워였나, 참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일순간에 그렇게 무너진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더 느끼는 게,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 슈퍼파워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나라가 붕괴된다는 것 자체를 실감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러시아의 엘리트 그룹들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천덕꾸리가 되는 이거는 아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와중에 이제 푸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그 등장은 자연스럽게 그런 러시아 국민의 그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얘기하는 그 명언이 있어요. 소련의 해체는 20세기의 가장 큰 인류의 재앙이라고. 이게 해체됨으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같은 경쟁국인 소련이 무너져서 전 세계를 패권으로 자리우지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장기적으로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안정된 두 개의 축이 유지된 게 오히려 국제 질서가 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러시아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푸틴의 자기 롤 모델이 바로 뾰토르 대제예요. 뾰토르 대제가 러시아의 그 역대 군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근데 이분은 개혁 개방에 기치를 내건 부부 강경의 대표적인 군주로, 러시아를 근대 국가로 이렇게 구상케 만드는 그런 인물이죠. 이게 이제 바로 빼째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뾰토르 대제의 정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푸틴이 빼째르부르크에서 나서 자라면서 천망의 대성을 바라본 그 모델이 바로 뾰토르 대제예요. 지금도 그 푸틴이 정치에 입문한 게 상페테르부르크 시의 대협력위원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협력 부시장이죠. 거기 사무실에 가보면, 그 집무실에 가보면 옛날 푸틴이 근무했던 그대로 고정이 돼 있어요. 네. 이 볼펜 한 자루 쓰던 그대로 다 남겨놨어요. 뭐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가니까 볼펜 한 자루 없더라고. 푸틴이 그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그 사무실에 가면 하나 눈여겨볼 게, 그 푸틴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가 지금도 뾰토르 대제 밑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는 아직도 절대 뾰토르 대제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이제 밑에 직원들이 그걸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게 그대로 놔둬라고. 뾰토르 대제가 위에 있고 푸틴이 밑으로 있는 이런 것들. 그런 정도로 푸틴의 롤 모델은 뾰토르 대제죠. 근데 우리가 보면 뾰토르 대제하고 스탈린, 러시아를 강하게 만든 대표적인 이제 리더가 두 사람인데, 뾰토르 대제는 자국민을 그렇게 희생을 안 시켰거든요. 소위 서구화로 러시아를 근대화시키면서 외세하고 계속 끊임없는, 스웨덴하고 20년을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유럽하고 지금 나토하고 싸우는데, 니들 스웨덴 전쟁 봤지? 우리는 20년 동안 버텨서 이겼다. 그리고 스탈린 당시 때 히틀러하고 싸운 거 봤지? 우리는 900일 동안 완전히 상페테르부르크 시가 봉쇄당해가지고 폭격만 해도 외곽에서 날리는 대포, 위에서 날리는 미사일, 비행기 폭격 한 19만 발을 3년 동안에 당한 거예요. 그런 것도 견딘 나라.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그 당시 때 900일 봉쇄 기간이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이러면서도 우리는 버텼다. 나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우리가 버티고 이긴다. 이게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한테 이익이다. 물론 이제 희생은 자기들은 각오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러시아인 거죠. 그리고 이념적인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대국이에요. 그 슈퍼파워로서의 그걸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강한, 국민들도 그런 그 강대국 의식이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새로 나온 게 유라시아주의예요. 유라시아는 뭐냐?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다 관료하는 진정한 세계의 대표적인 국가다. 그래서 유라시아주의를 포괄한 거죠. 여기에 이제 이론적으로 백업해준 게 두긴이라는 알렉산더 두긴. 그래서 전번에 두긴의 딸이 우크라이나의 그 테러범한테 맞아서 죽었거든요. 원래는 두긴을 겨냥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딸이 대신 사분차에 있어가지고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력 기반을 보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념 지향이 이제 러시아 정교가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옛날 그 구소련 당시 때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이념적인 그 백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산당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일종의 이념의 공백기를 거치잖아요. 이 과정에서 푸틴이 가장 먼저 한 게 러시아 정교를 거의 국교화시킨 거예요. 러시아 정교가 소련 당시 때 해외로 나가는 그 파가 있고 국내에 있는 파. 이게 국내에는 권력과 야반, 그 해외는 야바지 않고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두 파가 있었는데 이걸 결국 통합을 해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신정 정치를 사실은 푸틴이 추구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 정교가 국교는 아닌데 국교는 다름없어요. 푸틴도 요즘 보면 지금 나이 뭐 70이 넘었는데도 1월 13일 러시아식 절이죠. 부활절인데 얼음을 깨고 밖에서 울통부터 들어가잖아. 매년에 그거 쇼 아니에요, 진짜. 그런 정도로 푸틴도 그 소련 당시 때 어머니 따라서 러시아 종교의 세례를 준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아주 매우 강하게, 이 러시아 종교가 거의 국교화될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권력 기반은 뭐냐? 그 KGB 출신이잖아요, 푸틴. KGB하고 이제 소위 정보기관 출신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맥, 이게 두 축이에요. 예. 왜 이러냐? 왜 그 지역적인 연구 그리고 KGB의 어떤 그 백업을 받으면서 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러시아는 우리처럼 공무원 시험 제도가 없어요. 고시 제도가 없어요. 그 가장 센 기관이 대학생들 중에 졸업할 때 우수한 자원을 먼저 빼가요. 그럼 그 소련 당시 때 KGB 모집관이 와가지고 가장 우수한 자원을 1차적으로 뽑아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순서대로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GB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대우도 좋지만 거기는 보면 민간인으로서의 월급을 받고 군인도 신분의 계급이 있어요. 이것도 받고 이직을 받아요. 옛날에 저 중앙정보국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통치가 가능하다는 게, 러시아 엘리트들은 지금도 아직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1차적으로. 물론 이제 우수한 분야들도 많이 딴 데 나가 있지만 1차적으로 거기서 뽑아가는 그런 게 있고 대우도 좋고. 두 번째 상트페테르부르크 인맥이 이제 부상을 한 이유는 뭐냐? 그 스탈린 때 스탈린의 정적이 키로프라고 유명한 정적이 있어요. 키로프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연구소지가 거기거든요. 가장 강한 라이벌이었어요. 결국 키로프를 단두대에서 채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스탈린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당시에는 레닌그라드죠. 레닌그라드 인맥을 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 내내 소외된 그 지역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맥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뭐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에서 보면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저녁 한 10시 넘어서 열차를 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모스크바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낮에 일 보고 밤에 또 그 열차 타고 돌아와요. 크렘린의 총국장이 그 여기에 미리 나가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침에 열차가 도착하면 아무라도 잡고, 거기에는 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사람들이니까
너 쓸 줄 알아? 너 읽을 줄 알아? 그럼 그렇다. 그럼 야 가자 일하자.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모스크바 사람들이 제발 비서만은 좀 데려오지 마라. 비서는 러시아도 모스크바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푸틴이 집고 나면 거의 10년 동안 완전히 그 두 인맥이 그냥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거의 많이 남아있어. 요즘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지금. 그런 정도로 이게 그 반작용이죠. 뭐 우리 한국도 지역 차별이 있지만 거기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치 방식은 푸틴이 또 법학전공이잖아요. 당시 공산당 자제가 아니고서 그 상페테르부르크 대학인데 지금 이제 옛날에 레닌그라드 대학이죠. 레닌그라드 대학의 그 법대가 가장 셌거든요. 그때가 40대 1의 경쟁률인데 푸틴은 공산당 자제가 아닌데 그걸 뚫고 들어간 거예요. 가장 우수한 인력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때 소련 당시 때 레닌그라드 대학하고 모스크바 대학이 세계 10대 대학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자원이 법대인데 거기에 푸틴은 공산당 당원도 아닌 자제도 아닌데 당당하게 실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수했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보면 그 대국민 기자회견 하면 한 5-6시간씩 넌스톱으로 해. 질문 다 받으면서. 텍스트도 안 봐. 대단해요. 보면. 지금 뭐 나이 72살인데 지금도 보면 뭐 한 50살 정도밖에 안 되고. 왜 그러냐? 러시아 남자들이 빨리 늙고 죽는 이유가 술을 많이 마셔요. 보드카도 많이 마셔요. 푸틴은 술을 안 마셔요. 절대 술을 안 마셔요. 와인 한 잔 정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교가에 이제 일화가 있는데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풀려나가지고 맨 처음에 방문했던 게 모스크바였어요. 9월달에. 이제 저는 원래 7월달에 귀국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행사를 끝내고 들어가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행사를 끝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그 러시아에서는 소위 이제 2시에 그 텍사스 목장 데려가듯이 가장 환대하는 게 모스크바 외곽에 별장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로 초대를 한 거예요. 이 최대의 환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장 안에 들어가고 거기는 통역하고 대통령만 둘이만 간 거예요. 이게 우리 나머지 수행원들은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 노 대통령이 시청거리면서 와. 그래서 뒤에 물어봤더니 푸틴이 갑자기 보드카 한 병을 딱 꺼내더니 마시자. 그때가 뭐였냐면 이제 러시아는 무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 전략적으로 일부러 보드카를 먹인 거예요. 이게 노 대통령은 그 당시 때 이제 시차도 있겠다. 또 푸틴이 술을 전혀 안 한다고 해서 전혀 그 준비가 없었던 거죠. 통상 외국에 나가면 그 숙취제 있잖아요. 이걸 많이 미리 먹어두거든. 예, 그 술을 안 취하기 위해서. 저도 출장 가면 항상 그걸 가지고 다녀요. 러시아는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지 술 먹고 안 나가지 그럼 나가거든. 우리 대통령께서 전혀 준비 없이 막 보드카로 몇 잔 먹고 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정도로 푸틴이 술을 안 먹어요, 평상시 때. 그러니까 술 안 먹지. 독실한 크리스찬이지. 그리고 두뇌 활동 계속하지. 또 유도 선수거든요. 삼보라고, 러시아의 삼보라고 유도해요. 그거를 매일 1시간씩 스파이를 그 자기 친구가 있어. 지금 그 셰스타코프라고 지금은 이제 자기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냥 푸틴 스파링 파트너였거든. 한 10년 전에 이제 그만두고 자기는 그 제자들한테 딴 젊은 애가 대신 한대. 지금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딱딱할 수밖에 없어. 그냥 활동하지.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지. 그럼 술 안 먹지. 그리고 지금 나이가 70이지만 제가 보기에 90살 가도 저는 끝도 없다. 그냥 전혀 두뇌 활동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어. 건강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통치 방식은 바로 이제 뭐냐면 법대 출신답게 강한 중앙 집권 시스템. 이게 이제 러시아는 어쩔 수 없는 게 워낙 나라가 강하고 또 인종이 다민족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민족이 많잖아요. 이 다양성을 끌고 가는 건 강력한 리더십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푸틴을 2001년에 제 책에서 표현한 게 있어요. 푸틴은 법학도로서 이 냉철함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유도 선수로서 아주 민첩하고 KGB 출신으로서의 어떤 아주 은밀한 이런 거를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식으로 활동하더라고요. 경제 정책은 뭐냐? 러시아는 이미 시장 경제를 했어요. 그렇지만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100% 볼 수 없는 게 거기는 국가 기관 산업이 많아요. 자원, 철도, 항공, 우주 이거는 우리 서방도 국가가 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기관 산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통제를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장 경제 체제이면서도 정부가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이걸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차이가 그거예요.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인데 정부 포션이 많은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수한 시장 경제는 없어요. 순수한 자본주의도 없고 순수한 사회주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대정책 개념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대정책이 어떻게 되냐? 러시아 대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뀐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2023년 3월 31일부로 대정책 개념을 다시 채택해요. 7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확 바뀌는 거예요. 대한반도 정책도 그렇고 대외 정책도 그렇고 다 바뀌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 정책 우선순위는 그래도 이제 기존대로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가장 눈에 띈 게 지역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넘버원, 유럽 넘버2, 중국, 그 다음에 이 중앙아 옛날 구소련권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다 틀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나라가 이제 중앙아시아 쪽, 근해, 소위 옛날 소련 당시 때 공화국 여기가 넘버원. 두 번째가 하나 웃긴 게 북극이에요. 북극을 두 번째로 둔 거예요. 그 정도로 북극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극에 뭐가 있다고 저걸 외교 지역의 넘버2로 그걸 설정했겠나. 그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북극 경쟁이 노골화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후발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선두주자인 러시아를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에 그린란드를 놓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구도예요. 이게 러시아가 그만큼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가 중국과 인도까지 포함한 이쪽에 다 유라시아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EU, 그리고 미국. 가장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가 미국과 앵글로 섹슨. 이게 미국과 영국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남극이 꼴찌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앵글로 섹슨, 이거 영국까지 포함한 건 이거는 지역별 서열 순으로 본다면 꼴찌에서 두 번째. 이제는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서열 변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목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젠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핵 개념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하나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그동안에는 남북한의 균형 외교를 견제했거든요. 그런데 이 2023년 3월 31일 대정책 개념에서는 아예 한국 자체를 빼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었거든요. 근데 아예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럼 빼버리는 건 뭐냐? 앞으로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도 있지만 전쟁 과정에서 트렌드를 본다면
그동안에 균형을 유지했던 남북 관계가 완전히 북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완전히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돌리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과연 이게 하루치면 되겠느냐? 그는 만만치 않다고 봐요. 왜?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 왜? 이미 자기들이 러시아를 상당히 이 기득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강해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러시아가 우리하고 가까워지고 싶어도 북한이 방해한다. 이게 앞으로 우리 외교 과제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봐요. 너무 지금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북한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뭐 돈 많으니까 뭐 러시아 그냥 하루쯤에 당길 수 있다고 천만에 맞습니다. 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배고픈 시절 봉지로 이렇게 뭉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제가 그 모스크바 대사관에 근무할 때 우리 그 고려인들 있잖아요. 고려인들은 러시아 인으로서 북한 대사관에 행사가 있으면 가고 우리 남한 대사관에 행사 있으면 오고 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남한에 리셉션이나 이런 데 오면 막 먹을 게 풍부하고 화찬한데 정이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근데 북한 대사관 가면 진짜 먹을 게 없대요. 보드카 놔두고 뭐 무슨 오이 절인 거 몇 개 놔두고 뭐. 근데 그렇게 흥이 없대. 저녁 내내 실컷 놀다 온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차이가 정서라는 게 무섭구나. 자기들끼리 옛날 사회주의 국가로서 놀던 그런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식탁을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주고 뭐 하면 뭐 하루아침에 다 그 고려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정책의 이제 기본 방향을 우리가 크게 이제 나눠보면 러시아에 단일 패권은 없다. 미국 단일 패권 용납할 수 없다. 다극체제로 간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이미 다극체제로 갔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미 단일 패권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서방 위주, EU나 미국 중심에서 완전히 유라시 쪽으로 외교의 방향을 완전히 터닝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세 번째가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그 서방에 우호적이면서 수세 외교를 펼쳐왔는데, 이제는 그 공세적으로 아주 그 어그리스가 이런 외교조차 바뀐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2015년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소련이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간 전쟁에 들어가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붕괴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리아 내전에 들어갈 때도 매우 조심했어요. 다들 반대했어요. 우리 중동전이 잘못 들어갔다면 또 러시아가 망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쇼이구 당시 국방장관이죠. 가야 된다. 만약 이번에 우리가 중동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중동을 다 피해야 된다. 근데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동에 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까지 다 확보했거든요. 소련 당시 때도 못했던 그걸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그 연장선상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죠. 이 체제적 관점에서는 이미 다극화로 갔고, 지역적 관점에서는 유사제로 바뀌었고, 외교 방식은 공세적으로 갔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떠냐면 단일 패권을 완전히 깨부신다. 미국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중심이 이제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를 중심 축으로 삼고 대미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는 이미 견고한 그런 그 미중 간의 결속이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도 진행 중에 있는 게 뭐냐? 달러 패권. 달러 패권. 10년 전부터 달러 패권은 저건 반드시 타파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간 거예요. 이게 중국도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앞장설 수 없던데 러시아가 앞장서니까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세요. 연준 지준율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달러가 그만큼 이제 폭락할 가능성을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준율을 낮추면 달러가 풀리면, 달러가 가치가 하락되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달러 패권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지준 의장이 트럼프하고 싸우면서도 절대 못 낮추겠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건 하루쯤에 무너진다.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 했잖아요. 달러가 휴지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빨리 대체 통화를 마련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금이죠. 금을 이미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그때부터 금목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금은 가상금이 거래됐거든요. 주식처럼. 근데 실제 금보다도 한 6배가 많아. 그러니까 가상금만이 장구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러시아가 2014년부터 금목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따라서 하고 나머지 브리스 국가들이 한 거예요. 올 초에 트럼프도 한 거예요. 무려 2톤의 금을 사다 놓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믿을 건 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달러도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거 오지겠으면 미국이. 근데 우리는 무사하냐는 거예요. 제가 2014년 그 1월 달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는 유동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금보다는 달러로 계속 외환을 보유한다. 일체 금은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마다 한 2년 전부터 제가 꼭 만리했던 게 빨리 금 사시오. 금은 무조건 뜁니다. 남동미 시장에서 금방하는 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 보고 빨리 금 많이 사놓으라. 근데 안 믿더라고. 2년 전하고 지금은 몇 배로 뛰었잖아요. 만약에 금값이 지금 뭐 다이아몬드 값보다도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이제 달러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믿을 건 금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금을 많이 사는 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에 지금 외환보유고의 36.7% 금이 옛날에는 한 뭐 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외환보유가 전쟁 중인데도 얼마까지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무려 7,100억 달러까지 뛰었어요. 그 정도면 아마 세계 지금 3위 정도까지 뛰었을 거예요. 이 아이러니잖아. 오히려 전쟁을 치는 나라가 금 보유량이 이게 외환 보유량이 더 느는 거예요. 더 늘어.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저게 뭐 전쟁 중에 이제 무너질 거라고 보는 시각은 전혀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근거 없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오히려 전쟁 기간 동안에 달러를 안 쓰고 벌어오만 오다 보니까 더 느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금 보유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러시아의 그 정보기관 보고서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다는 이런 그 뉴스가 나오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 강대국은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저 외교사의 알파벳이에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 이거는 전번에 키신저가 중국하고의 그 수교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데 그 이전에 영국의 수상 파머스트가 1800년대 얘기하고 그보다도 맨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초대 대통령. 그 사람이 퇴임하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대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동맹을 외치는데 이거는 미국의 것만 건 맞지 않는 거지. 미국의 전통적인 대정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동맹은 좋죠. 그렇지만 동맹이라고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똑같아요. 지금은 트럼프가 지금 역키신저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푸틴을 잡고 시진핑을 고립시키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진핑과 푸틴 관계는 브로맨스 관계예요. 너무 서로가 밀착돼 있어요. 그게 단순히 어떤 그 개인적인 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에 서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민이나 시민. 우선 대미, 단일 패권, 그 탈달러 여기에 대한 공통 목표가 있고
공동 목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또 경제 관계가 호호한 관계예요. 중국은 경제 발전할수록 많은 그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지금 뭐 히트류 같은 건 중국에서 다 생산하지만 원자재는 다 러시아에서 많이 가져오거든. 원유, 가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로부터 싼 거 다 도입해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 건설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도 러시아로부터 싸게 받아서 지금 대팔아먹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더군다나 북극 개발, 이게 지금 화두거든요. 중국은 북극의 근처도 못 갈 그런 나라인데도 자기들이 북극에 가까운 나라라고 그러면서 지금 북극 개발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극에 단순히 자원 개발, 물류, 항만뿐만 아니라 우주 기지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건이거든요. 그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나다닌 거예요. 저 북극을 장악하기 못하면 중국한테 밀리고 러시아한테 밀리고 밀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자원이나 물류만이 아니라 우주 개발, 우주는 또 군사 문제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북극 쟁탈전이 지금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인접된 두 나라가 계속 공존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푸틴이 제5기 집권을 하면서 그 순방한 나라들 쫙 보면서 참 재밌어요. 물론 이제 중국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먼저 중국을 방문했죠, 5월달에. 그 다음부터 방문한 나라 보니까 우즈벡을 방문해요. 그 다음 방문한 게가 어디냐면 북한을 방문해요. 그 다음 방문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몽골이에요, 마지막. 근데 그리고 이제 뭐 벨라루시나 이쪽은 좀 떨어져 있고, 인도는 인도 모디가 직접 모스크바로 5월달에 갔고, 이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매우 관계가 떫떫한 나라들이에요.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서로 견제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보니까 그 나라들이 다 러시아 동맹국가들이에요. 완전히 중국을 포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중국들 이 포위망에서 못 나온다. 이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고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적어도 지금 시진핑하고 푸틴이 살아있는 한은 저건 아닐 거라고 봐요. 한 10년간은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든 지금 이간을 시켜서 한번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를 시켜보려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걸 너무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뭐 트럼프도 지쳐서 그만둘 것 같아요. 내년이면 당장 후반기 가면 이제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 가기 전에 아마 지쳐서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태 전략을 이제 한번 봅시다. 러시아의 아태 전략은 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유라시아 전략이라고. 모스크바에서부터 이제 북동까지, 깜차카반 여기까지. 이걸 이제 더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크림반도를 복수하고부터 유럽의 대러 제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한 거예요. 2012년에 푸틴 승기로 접들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소위 동방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크림반도 그 복속으로 인한 요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러시아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뻗어나갈 곳은 극동적이다, 아시아적이다. 이걸로 이제 전제를 한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그 EAU,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 여기하고 또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이제 아시안에 대한 비중이 아주 커요. 지금 동남아 쪽에 보면 그 러시아의 영향력이 의외로 거기가 강한데요. 베트남은 그 동맹국이에요. 재밌는 것 하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게요. 2017년 음력 1월 1일 베트남 설날 가장 중요한 날 제린 그 러시아의 KGB의 창시자
제렌스키라는 그 군의 동상을 베트남 하노이 정중앙에서 세워요. 근데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제르진스키 그 동상을 모스크바 시내 중앙에 있는 거 다 철거를 했거든요. 아직도 못 세웠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어디 외곽에 조그만한 흉사가 하나 세워놨대요. 자국에서도 못 세운 제르진스키 공포의 KGB 창시다. 이거를 베트남에서 어제서 세운 거예요. 이 상징성은 그거는 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베트남하고 관계는 우리는 마치 다 서방화돼서 서방이 이루는 걸로 생각하는데 군사안보적으로는 철저한 러시아와의 동맹관계예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얼마예요? 동남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 여기에 러시아 영향력이 엄청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스타디움, 이거 다 소련이 다 지어준 거거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브릭스에 가입한 이유가 그냥 가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뭐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는 다 러시아. 요즘 여러모로 안보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미 아시아 쪽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 제르진스키 동상을 세우기까지는 왜 그러냐? 2012년에 베트남의 주석이 모스크바 가가지고 무려 100억 달러를 차관을 줬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베트남부터 뭘 얻어요? 깜나니만 기지를 얻어요. 그 명목은 일종의 그 선박 수리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소련 당시 때 그 미국이 철수하면서 그 기지를 러시아가 운영하다가 소련 해체되면서 그걸 다시 넘겨줬거든. 다시 해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저 깜나님 안에서부터 동해를 거쳐서 감차카를 해서 북구까지 이 군사벨트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1980년대 냉전이 극에 닿았을 때 있던 구도거든요. 이거를 러시아는 이미 2010년부터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박근혜 당시 때 그 우리 독도 아디스 7보메타 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그 이전에도 무수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모른 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정도로 이미 그쪽은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합동해서 해상, 해저, 공중 다 지금 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일본하고 해서 우리를 끌어들인 이유가 바로 그 아니에요. 도저히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견제를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계학적인 관점은 이제 말 그대로 시베리아 극동을 개발하겠다. 옛날에는 동토였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름에 무려 30도 이상 되는 날이 무려 3개월이에요. 시베리아. 옛날에는 영구 동토였거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요. 제가 최근 2년 동안 꼭 강조했던 게 금사시오. 많이 사놓으시오. 두 번째가 시베리아 땅 지금 미리 좀 사놓으세요. 지금 우리 한 1억만 주면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다 살 수 있어요. 직접 매입은 안 되지만 장기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 임대면 한 50년은 하거든. 50년이면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도 돼. 그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이제 최적의 이 생활 여건이 이제 시베리아, 연해주. 지금 보세요. 다 북상하잖아. 명태, 대구, 오징어도 지금 작년에 강원도 어획고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명태, 대구는 이미 깜차트가로 다 가버리고 전량 수입하잖아. 우리 사과, 배 다 올라가잖아. 다 올라가. 지금 강원도가 최적지라고 그래요. 우리 고냉기 배추, 이제 강원도에서 하는 거, 러시아 연해주가 딱 좋아요. 그 넓은 땅, 비옥한 땅. 아니, 우리 젊은이들 나는 거기 가서 농사 지어서 팔고, 육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눈을 그쪽으로 떠라고 그래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육체 산업이잖아요. 일본의 그 대표적인 육체 산업의 대표적인 게 목구목구 농장이 있잖아요. 그건 육체 산업까지 다 겸하잖아요. 연해주가 저는 최적지라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로서는 이제 옛날에 못 쓸 땅들이 다 이제 쓸모 있는 땅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부작용도 많죠. 우리 코로나, 제2의 코로나가 거기서 창궐해요. 그때 우리 코로나 한참 창궐해 조선인들 한번 지선한 거 봤어요. 2만 4천 년 동안 밑에 잠복되어 있던 이게 갑자기 해빙이 되면서 살아나서 좀비가 돼요. 좀비가. 그래서 앞으로 제2의 그런 코로나가 계속 창궐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계속 동포가 오기 시작하고 이게 어떤 질병이 이제 또 창궐할지 이건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지질학적인 거 같죠. 먹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또 싸우게 돼 있잖아요. 러시아가 얼마나 빠르냐면 2004년에 이 유럽에 있는 군대를 다 이쪽으로 이동시켰어요. 또 그러면서 2008년부터는 아예 동방 2008, 2009, 2010 매년 군사훈련을 해요. 이쪽 그 동해 이 감차트카 반도 북태평양 이쪽 이게 우랄 동쪽으로 또 그리고 심지어는 2018년에는 구소련 당시도 안 했던 대규모 합동훈련을 한 거예요. 무려 뭐 30만 명이 동원이 돼요. 그게 이제 우랄 쪽에서부터 이쪽 그 감차트카 북태평양까지 우리 동해까지 다 포함합니다. 거기에 중국도 무려 3,400명을 그 군사를 보내서 같이 합동을 해요. 뭐 그거 뭐 끝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2022년 그때는 동방 또 2022년이라고 하죠. 그때 합동훈련을 하는데 인도까지도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몽골, 인도 뭐 14개 나라가.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정신없는데 어디 이쪽에 극동에서 뭐 군사훈련을 해?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합동훈련이고 그 와중에 14개 나라가 중국, 인도까지 포함했어요. 합동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군사적으로도 북태평양 일대는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장악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북태평양 시대가 대대성에 우리는 거리 가야 된다. 남태평양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덜하다. 당장 우리한테 이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건 북태평양 북지역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저 사람은 저 옛날 국방위원장 하니까 북밖에 모른다고 맨날 그 얘기해요. 그렇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뭐 그런 얘기해도 별로 뭐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이 신동방 정책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푸틴에. 근데 이거는 이제 푸틴이 2년 전에 한 말이 있어요. 21세기 내내 우리는 북동 지역을 개발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뭐 21세기면 앞으로 몇 년이 남았어요. 한 7, 80년이 더 남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많이 쏟고 블라디보스톡을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만든다. 이게 전혀. 그럼 한반도 정책으로 들어와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 2000년 푸틴이 집권하고부터 대남북한 근거리 외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23년 3월 31일 신대정책 개념이 채택되면서 근거리 관계가 완전히 중단이 되고 아예 언급 자체가 없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하고는 적대 관계, 비우호 관계가 되죠. 적대 관계죠. 적성 국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말로 동맹 관계로 노골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작년에 푸틴이 평양에 방문해서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아예 노골적인 동맹으로 구상을 했고, 그리고 북한 군대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을 해서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보니까 처음에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북한군 같은 훈련된 군사력이 전 세계 어디 없어요. 중앙아나 아프리카 얘들은 지금 용병하면 엄청 많이 온대. 러시아가 다 보낸대. 근데 북한은 못 써요. 우리가 원래 한국 사람들 기질 있잖아요. 거기에 또 뭐 그 공부기간이 10년씩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겠어요. 그래서 북한 군인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고 러시아로서도 좋고 북한들에 좋고 눈이 좀 매우 좋은 거예요.
그냥 그 군사력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봅시다. 그 북러 관계를 이제 보면 이게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수교 이후에 이렇게 최악의 관계는 없었어요. 지금은 당장 우리가 피해보고 있는 것 중에 뭐냐. 뭐 삼성, LG 전자가 옛날 1, 2 하던 게 6, 7위로 늘어난 거 뭐 그건 뭐 말도 없고, 현대자동차도 1, 2 기아까지 1, 2 하던 게 6, 7위로 늘어나고, 현대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거의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14만 원 주고 팔고 나왔잖아요. 바이옵션 조약이라고 2년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올 안에가 2년이 다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다시 회수 못해요. 이미 러시아가 현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솔라리스라고 현대자동차가 가장 러시아 그 국민 브랜드나 다른 곳을 정도로 인기 있는 차종인데 그거를 러시아가 자기들 본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한테 지금 그 심각한 그 손해는 뭐냐. 아마 그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시베리아 상공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유럽을 갈 때 비행기 노선이 바로 시베리아 상공 통과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통과해요. 1시간.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되거든요. 왕복이면 3시간이에요. 3시간. 이쪽 그 중국 남쪽으로 돌아가거든요. 3시간이 더 걸려요. 이게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국 갈 때 유심히 봤거든요. 처음에는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저기 워싱턴으로 저쪽, 뉴욕으로 쫙 직선이 연결돼요.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동해로 가다가 조금 자꾸 러시아 쪽으로 멀어져 가. 러시아 옛날 그 영공을 지나가던 거에 못 가니까 일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가다 보니까 거기도 1시간이 더 걸려요. 미국 동부 가는데도 1시간이, 왕복 2시간이 더 걸려요. 이게 옛날 그 코로나 때는 별로 해외에 출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니까 실감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넌 없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외 의원들한테 이거 용역 줘가지고 한번 검토해봐라. 얼마나 손해인지. 한 1억만 주면 충분히 그게 데이터가 나올 건데. 근데 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도 그거 외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직항로가 없어지면 이건 둘째 문제고, 우리 한국 민이 해외 나가는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대러시아 수출 인자 품목이 1,402개예요. 1,402개 품목이면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안 하냐? 또 이 돈이 있으면 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중앙화를 거쳐가. 그 대신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수익이 그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갈 때 돌아서 가니까. 그래서 뭐 키르기즈하고는 뭐 작년에 갑자기 뭐 무역고가 뭐 6배로 늘어나고 그래요. 키르기즈를 통해서 다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손해. 그러면 수익을 늘릴 수도 없다는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자거든요. 지금 전 정부에서 뭐 이게 제2의 중동붐이라고 농이라는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새빨간 거짓말. 지금도 어느 하나 수주한 게 아니라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ODA 사업 이런 걸로나 들어가지. 근데 그것도 본격적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물건 하나 제대로 좀 못 파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전후 복구를 해야 될 때면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쪽 있잖아요. 그 저기 동남부 4개 주 돈바스 4개 주 거기에 가장 파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색깔별로 표시하는 지도가 있어요. 완전히 그 이때는 새빨개. 나머지 이제 우크라이나 저쪽은 뭐 부분적으로 파괴됐지 그렇게 전후 복구할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은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유럽 나라들이 다 먼저 먹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찾았거든요. 미국.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물며 우크라이나 오직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중동 국민이 어떠니 온갖 그런 그 해경학식한 논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해.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근데 중국이 들어오는 것도 러시아 싫어하거든. 중국은 경쟁자잖아요. 이제 한국이 들어오는 걸 원해.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새 정부 들어와서 저는 빨리 그것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 지금 미국하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휴전협정이 되고 종전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럼 늦어요. 미리 다 준비했다가 여차하면 바로 보고. 그리고 일반 그 중소기업자들은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 예.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손해요. 지금 그렇지라도 우리 국내 경기가 지금 IMF 수준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거 거기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미국하고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본전이라고 봐요. 트럼프가 절대 우리한테 좋은 조건으로 관세협정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우리 방위 분담 이걸 우리한테 좋은 조건을 주겠어요? 잘해봐야 저는 본전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나마 활로를 찾는다는 그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쪽으로 우리가 손을 써야 된다고, 눈을 돌려야 된다고. 미국하고는 잘해봐야 본전. 심지어는 바이든 정부 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인도네시아의 그 법인장, 현대자동차 법인장이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는 완전히 미국 진출해가지고 완전히 미사일 폭격을 당했다고. 트럼프가 바뀌면서 완전히 그냥 이제 뭐 보조금 먹고 다 없어졌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한미동맹 좋아요. 잘 살아야지 같이. 그렇지만 국익에 관련된 이상 우리도 빨리 대안을 찾아야 돼. 그 대안이 지금 전혀 없고 지금도 뭐 엄청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쪽 그 돈바스 밑에. 거기를 빨리 잡을 준비를 해야 돼. 북한하고 관계는 어떠냐.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북관계의 책이 제가 쓴 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2011년에 쓴 거 하나, 2021년에 쓴 거 하나, 그것도 10년 단위에 한 권, 두 번 썼는데 책이 없어. 책이 없는 이유가 그만큼 그쪽에 그 자료도 없고 연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그 한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에 대북 전문가들 나와서 할 때마다 참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북로관계를 몰라도 너무 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한 대사관에 와서 그렇게 진수성찬 차려지는 거 먹어도 별로 기분이 그렇게 대단히 유쾌하지 않지만 북한에 가면, 북한 대사관 가면 별로 먹을 건 없어도 그렇게 즐겁게 놀러 온다고 이렇게 보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는 끈끈한 북한 정권을 만든 게 바로 러시아예요. 1부터 100까지 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하루아침에 바뀌냐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북로관계를 보면 무슨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저는 그 2000년 그 7월 달에 푸틴이 5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소련 당시 때도 제1서기가 한 번도 가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푸틴이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많았죠. 푸틴이 뭐 역시 옛날에 KGB 출신답게 옛날 그 소련 당시 때 이런 그 북한하고 이제 독재국가하고 놀구나. 근데 푸틴은 이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북한이 한참 미사일 개발하고 올 때 미사일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시키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시켰어요. 시키고 바로 GH7이 아니라 우리 내일모레 또 G7 하나도 있지만 GA 이렇게 나와요. GA 정상회담으로 달려간 거예요. 봐라, 내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시켰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국제적인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푸틴 저 젊은 나이에 과연 국제무대에 제대로 배급하겠나 했는데 바로 그냥
그 북한 하나 잘 떨어가지고 오키나와 지혜 정상에 가서 완전히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가만히 그때 그 7월달에 북한에 가서 양 대표단끼리 얘기한 그 내용들이 그때는 공개가 안 됐는데 나중에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 네? 그 북한하고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양국의 이 발달된 이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미국 놈들을 죽탕 쳐줄 수가 있다. 죽탕 쳐줄 수 있다. 그래서 막 깔깔깔 웃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화가 오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그 회담을 보고 다시 바로 몇 개월 전에 2000년 2월 달에 그 구소련 동맹조약을 다시 재갱신해서 내긴 그 조약이 있거든요. 그 조약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2009년에 국로 예무장관이 한 조로 친선 설립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인데, 소련 당시 때 동맹조약은 즉각 무력을 개입한다는 이 조항인데, 여기에서는 즉각 접촉한다 이런 정도로만 했어요. 그러면 즉각 접촉한다, 무슨 뭐 무력으로 접촉한다, 평화적으로 접촉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우리 한국에서는 막 우리가 완전히 이 러시아에서 북한을 제압했다, 동맹조약을 파기시켰다 해가지고 우리 대사관에서도 뭐 엄청난 우리 외교 활동을 잘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 당시 때 거기 있었거든. 다시 리뷰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동맹조약이 파기된 게 아니고 수위를 낮춘 것뿐이에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몇 개월 뒤에 푸틴이 평양에 가서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살아있구나. 다시 이 옛날 동맹관계로 돌아갔구나. 근데 왜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그 가능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속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틴이 아마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북한을 버리고 싶어서 버렸느냐? 우리도 봐라. 그 큰 나라가 다 붕괴되지 않느냐? 90년대 너희들만 고난의 행동이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국제적인 자존심 다 굶고 우리도 같은 동맹상련이야. 근데 지금부터 잘해보자. 그런 식으로 서로가 마음을 텄을 거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에요. 이 고난 행군이 북한만 너희들만 한 거 아니다. 너희들 많이 죽었지만 우리도 대국으로서 천행국이고, 진짜 그 당시 때 90년대 보면 제가 그 한국에 엽서를 하나 보내려고 딱풀을 사러 갔는데 쌍배쩌고 시내에 아무리 돈은 딱풀이 없어. 그래서 집에 와서 풀로 써가지고 붙였어.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너북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던 게 이제 뒤에 김정일 위원장이 바로 2000년, 2001년이죠. 23박 24일 열차. 그때 평양에서 출발하고 금강강을 넘자마자, 야, 김정일 위원장이 저러다 구태타당한 게 아니야. 무려 한 달을 저렇게 비워도 괜찮느냐. 얼마나 우리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어요. 살갗도 왔잖아요. 아예 뭐 러시아 전역을 휩쓸고 다닌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모스크바 선언 파기양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철도 연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관심 있습니다. 그 철도 연결 문제는 지금도 러시아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한 철도 연결하면 러시아하고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또 2022년 또 이 7박 8일 동안 또 국동기획을 또 김정일 위원장이 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에 메드베데프가 집권할 때 울란우대, 바이칼 옆에 울란우대에서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러시아의 진 빚, 원금만 해도 100억 달러, 110억 달러죠. 이거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에
차관 중계, 그때 우리 경협 차관을 준 게 얼마였냐면 처음에 30억 주기로 했거든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30억 다 주지도 않고 14억 7천 불 준 거예요. 14억 7천 불 중에서도 현금이 반, 나머지는 막 흑백 TV, 오래된 전자제품 이걸로 줬거든. 그리고 이제 매년 우리 한국의 고위 이 국회의원 뭐 장관들 오면 빨리 경협차관 내놓으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러시아 고위 장관들이 안 만나라 그래, 한국 사람들이. 아니 또 차관 내놓으라 그런다. 언제 갖고 거냐고. 근데 러시아는 무려 110억 달러를 전액 거의 탕감해 줍니다. 전액. 그러니까 그 소련 당시 때, 구사회주의 당시 때 러시아가 자기 사회주의 우방국한테 준 그 차관이 옮기만 해도 1,100억 달러거든요. 근데 거의 다 탕감을 해요. 뭐, 이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300억 달러씩 탕감해줘. 그러고, 베트남도 그러고, 북한도 110억 달러 탕감해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북한이 더 달라고 할까 봐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 왜? 저놈들은 또 주면 또 달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걸 지렛대로 삼아서 더 탕감해 주는 건 좋은데 또 달라 할까? 아, 이게 이제 우려된다. 근데 아니라 다 갖고 나니까 탕감해 주니까 또 달라 하더라고.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2019년, 4월 25일, 소위 이 하노이에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모딘 회담으로 끝나고 달려간 게 어디예요? 모스크바로, 이제 러시아로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그때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상회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정상회담 하기 전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두만강을 건너서 핫산역에 딱 도착해서 한마디가 있어요. 첫마디. 첫 한마디가 뭐였냐.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 앞으로 엄청 이제 러시아하고 가깝게 지내겠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며칠 뒤에 크레물린 대변인이 그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북한과 러시아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동일한 공격을 받는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아, 이건 확실한 동맹이구나. 다만 문서로만 얘기 안 했지 아예 정상회담 결과를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한겨레에다 칼럼을 썼어요. 방문하기 전에 칼럼을 썼는데 너북 관계는 동맹이다. 정상동맹, 경제동맹, 군사동맹이라고 했더니 한겨레에서 칼럼을 안 받아줘.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러면 다시 검토해보자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그러면 뭐 수정된 걸 달라고 해서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아니 수정된 게 없네요. 그래서 변한 게 없다. 네, 그게 맞다. 그래서 이제 실어줬어. 그래서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동맹이라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아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이라는 게 뭐 말이 되냐고. 저 사람 뭐 제정신 있느냐 지금. 송영길 그때 당시 때 송영길 의원이 나한테 전화가 아니 그 뭐 근거가 있는 얘기냐고 막 그래서 엄청 따지더라고. 맞다. 그리고 군사동맹 뭐 근거가 있냐 얘기야. 경제동맹 하물며 경제동맹. 아니 경제하면 다 중국이 다 지원해 주는데 러시아가 뭘 해줄 게 있다고 경제동맹이라고 그러냐고. 말도 안 듣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대로 보다시피 2023년, 24년 그 연속 정상회담하고 군대까지 파견하고 지금으로서는 뭐 내가 보기에는 푸틴과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은 쉽게 서로 관계단절이 안 됐고 이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00년 2월에 이미 저는 동맹관계로 들어갔다고 이제 보는 게 제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 핵인데 핵의 모든 거는 다 러시아가 지원해 준 거예요. 제가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제가 2009년에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영변 핵발전소에 러시아 전문가들이 파견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걸 몰라. 러시아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KGB의 후신의 해외정보부라고 있어요. 그쪽에 핵 기술자들이 영변에 한 5명에 가 있어요. 좀 정보를 얻으려고 뒤에 만나자고 했는데 그 당시 감시원이 또 따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요령이 있어요. 아, 저 사람들 그 기술자는 그런 보안의식이 없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술을 좀 자랑하고 싶거든. 근데 그 감시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을 먹다 보면 한 번 정도는 화장실 가요. 그 당시 제가 그 모스크바의 그 신라 레스토랑이 가장 크거든. 그러면 거기를 항시 이용했던 이유가 거기서부터 저 화장실을 가려면 지하에 쫙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 갔다 오면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5분 걸려요. 그때 그 기술자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5분 사이에 다 나와.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다다다다 얘기하고 수치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도 알리바이가 소리 드는 그때 보니까 그때까지 영변에 북한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가 있어. 자기도 갔다 와 얼마 전에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핵의 시설, 기술, 노하우 이거 다 공유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북한의 핵을 통제해야 될 NPT 빅8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러시아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당장 핵 낙진이 연해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이웃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민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원래는 평화적으로 이용하라고 핵 개발을 군사적으로 이용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소련이 해체되는 그 와중에 이걸 핵으로 무기로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안타깝지. 그리고 또 NPT의 그 5개국 최다 핵 보유국으로서 이걸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망감이 교차한 게 러시아라고. 그러니까 핵에 관한 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가 가장 신나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북북에서부터 베트남 깜난만까지 완전히 군사벨트가 형성이 됐다고. 베트남은 2012년에 경영차관 100억에다가 20억 더 줘가지고 120억 줘서 그걸 조사를 했고, 북한은 2014년에 나진하산 제3부들을 조사하면서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이게 눈여겨봐야 돼요. 그 나진하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3부들 조사하는 그 계약 내용에 대형 상선을 구하기 위해서 군함정이 입항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군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태평양 함대가 여차하면 그 청진에 올 수 있다는 얘기 나중에 그 조항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018년에 2022년에 러시아가 그 태평양 기지를 저쪽 kamchatk를 옮겼다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2023년에 함대 기지를 방문했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 벨트가 북부에서부터 이제 우리한테 여차하면 위해를 간다면 하시라도 가능하다는 얘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경제 구조가 이건 기간산업 구조. 우리 원래 남한은 농업국가고 북한은 공업국가예요. 옛날부터. 그리고 북한의 모든 중공업 시설들은 다해 소련이 만들어준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다 정부가 운영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올스톱 되다시피 승리화학 공장, 뭐 각종 철강, 제철 다 스톱이 된 거 아니에요. 가동률이 매우 낮죠. 근데 중국이 줄 수 있는 건 뭐냐? 식량이에요, 식량.
하루 먹으면 떨어지고 아무리 줘도 이 빠진 동에 물 시기예요. 근데 중국은 실컷 줘도 표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지금은 남경대 교수인데 옛날 북경대 교수 주평 보수가 그 친한파지. 북한 애들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는 개와 같은 애들이라고. 줘도 고마워 한 마디도 안 먹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거는 중공업 시설들을 다 개건을 해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낡은 거를 개보수를 해서 가동률을 한 60% 정도라도 올리든가. 근데 그건 중국이 못 해주는 거예요. 새로 지어줄 수도 없고 왜?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대통상 규모가 얼마나 돼요?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추정치가 한 16억 달러밖에 안 돼요. 16억 달러 그게 그 중국이 90% 준들 그게 그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중공업 시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경협 차관도 탕감을 해줬지만 개보수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거기는 이제 매년 경제공동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사업의 진척 과정을 체크를 해요. 2018년에 제8차 경제공동회의에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협력 프로젝트가 63개인데 이것도 뭐 죽지한 거예요. 승리화학공장 개보수, 그 다음에 철도 개보수, 철강 개보수, 김책 제철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행률이 얼마냐면 63개 프로젝트 중에 20개가 이행이 됐어.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답보 상태 북한에 있어. 이거는 단순히 조그마한 거래의 어떤 규모가 아니에요. 규모가 엄청 큰 것들이거든. 반면에 우리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이 사인하면 그 이행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뭐 기업인들이 가가지고 막 MOU 체결하고 뭐 엄청 여러 뭐 10몇 개, 20개를 했다니 이행률 5%도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러시아한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야. 그게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는 국가 대 국가잖아. 그러니까 양국가가 합의하면 거의 이행이 돼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한을 더 신뢰하겠어, 북한을 신뢰하겠어?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더 있는 거예요. 남한, 그래서 푸틴이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푸틴이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 하정수 모스크바 특파원이, KBS 특파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푸틴이 그때 하는 말이 남한 사람들은 나토라고, 나토. No answer. only talk. 주동원에 살아가지고 말만 떠들어대지 이해한 게 없다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북한하고 보면 북한은 별 볼일 없는 나라 같지만 이 얘기 다 나와요. 20% 이게 프로테지나만 33% 정도 이행이 되잖아. 차라리 그런 북한이 낫지 말만 막 열연하게 떠드는 나만 실속 없다 그거야.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조만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잖아요. 내년이면 완공이 될 거예요. 지금 완전히 거의 불야성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분명한 거는 제가 2024년 6월 달에 푸틴이 평양 방문해서 조약을 체결할 때 바로 일주일 전에 모스크바에 있었거든. 그때 제가 확인한 게 뭐였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거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력 송출입니다. 그거를 제가 알아냈어요. 몇 명이냐 했더니 12만 명 정도. 북한이 그걸 강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러시아도 노동력이 부족해. 3대 업종을 중앙아시아나 중동 애들이 와서 하는데 테러가 나고 보니까 다 또 쫓아내버리고 만년 그 3D 업종에 노동력이 없어. 모스크바나 상태적으로 대도시는 한 400명만 명이 항시 부족해요. 북한 노동력이 최고예요.
극렬하지. 어림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 왜? 거기는 또 서로가 또 감시를 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정확히 12만 명이 더 넘어. 그거는 제가 칼럼 쓰고 할 때 얘기를 안 한 게 너무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버리면 출처가 예, 팔로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붙이게 됩니다. 나한테 제보해 준 사람. 그래서 제가 그냥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12만 명이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자마자 칼럼을 쓴 거예요. 이번에 최대의 그 국내간의 합의사항은 12만 명 노동력 송출이다. 그렇다면 누구도 믿지는 않아. 오로지 군사 동맹이 어떠니 그 조약 내용 겉으로만 군사 동맹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지 실제는 노동력이지 노동력이 그냥 노동력이 아니에요. 북한은 노동력이라는 게 군 병력과 겸용 이중 용도잖아. 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10년씩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노동력으로 가도 다 군인 신분이에요. 여차하면 이게 이제 군인으로 바로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병으로도 쓸 수 있고, 직접 군을 파견할 수도 있고, 아니라 다를까 뒤에 조약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8개 항이 노동력 송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 세계 조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도 12만 명 이상을 보낼 때 그것도 이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정식 노동비자로 합법적인 이제 옛날만 해도 뭐 각종 도시로 보냈거든. 이제 정식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가 문제잖아요. 12만 명을 풀어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 통제 시스템을 거기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8개 항이 조약이 8개 항이 다 거기에 보이네. 그리고 지금 얼마가 깔려있는지 몰라. 근데 가끔씩 나와. 제가 보기에 한 2개월 전인가 아주 흑계 연변에 아파지아라고 있어요. 거기에 내 아는 사람이 그 출장을 갔다 왔는데 내가 가서 보라고 했거든. 분명히 북한사는 뭐 있을 거다. 그때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더래. 얼마 몇 명이 와 계세요?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고. 그래서 가버리더래. 뒤에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60명이 비닐하우스 하나.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 그 노동력이 혹시나 또 탈북할 가능성 이런 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그런 공조 체제를 러시아하고 사전에 조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 전쟁이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나는 최소한 10년은 갈 거라고. 전후 복구 작업에 지금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가장 노동력이 우수한 노동력이 바로 북한 노동력이고 러시아 입장에서 가고. 그러니까 10년은 최소한 간다고.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대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는 이제 평화의 교. 이걸 한 세 개로 대러 평화의 교. 하나는 실용의 교. 하나는 통일의 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평화의 교. 지금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매우 이제 복원이 빨리 되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전화 통화가 지금 최근까지 해서 4번을 하던데 전화 통화 내용을 보니까 심지어는 뭐 트럼프 손주 뭐 여손주가 11번째가 12번째가 태어났대. 푸틴이 손주 귀엽지? 뭐 이러면서 농담하는데 보니까 얘 완전히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뭐 전화 한 번씩 하면 보통 뭐 1시간 반, 뭐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푸틴과 트럼프는 케미가 맞아. 우리가. 그래서 트럼프가 한 번도 푸틴을 욕한 걸 못 봤어.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일기 때도 그렇고, 뒤에 대선 과정에도 그렇고. 그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잖아. 지금 너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데, 그 말 듣고 푸틴이, 북한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내 동의 없이는 안 되겠다. 그게. 그렇게 자신만만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 간이 주는 각종 경협 뭐 이런 거 떠나서도 김정은이가 받은 그 아우루스라는 그 방탄 승용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얼마예요?
푸틴이 선물하고. 예? 15만 원? 10억? 에이, 푸틴은 너무 무섭게 한 거예요. 1958억 원. 1958억 원. 그 당시 1억 달러가 안 돼요. 1억 넘지. 1억 달러. 그렇죠. 1억 3천 정도. 1억 3천 달러. 그게 움직이는, 저기잖아요. 어? 완전히 뭐, 위에서 융단 폭격을 해도 안 돼요. 이게 그 아우루스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푸틴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수 제재가 그걸 준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그런 선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돈으로? 그런 게 없지.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뭐 푸틴하면 무조건 형님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뭐 우리는 미국 따라서 북한한다 천만의 말씀.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트럼프조차도 푸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트럼프를 거쳐서 김정은을 거쳐서 푸틴으로 가야 돼요? 바로 푸틴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어? 푸틴만 잘 잡으면 바로 우리가 남북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 그걸 잘못하면 완전히 우리 패싱당해요. 그리고 북한이 가만히 있질 않아. 저는 100% 방해한다고 봐요. 푸틴이 야, 네 남하고 잘 지내라 그래도 알았어요 하고. 오히려 북한이 왜 우리하고 러시아 가까워질수록 보세요. 지금 12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력이 러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데 남한 사람들이 와서 꼬시면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갈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보세요.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누가 뭐래도 푸틴을 잡아야지 남북관계도 풀리니까. 응? 제가 그렇게 떠드니까 남들이 우리 대북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이 뭐라고. 박종수는 러시아밖에 모른다. 그래, 나는 러시아밖에 몰라. 어? 그렇다고 나가 서방을 모르는 게 아니야. 나도 서방에서 물 먹고 자랐잖아. 응? 서방 거 다 알고 플러스 알파로 러시아를 아는 거야. 당신들은 뭐, 서방 거만 알고 러시아는 모르잖아. 응? 두 번째가 이제 실용 얘기인데, 빨리 지금 우리 그 전후북구 그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거, 풀어주는 거, 대러 제재 1,402개 풀고 빨리빨리 해제를 하고. 미국하고는 이미 하고 있어. 우리도 같이 해야 돼. 왜 미국 갖고 안 하면 우리가 해? 그럼 완전히 무사대비죠. 우리도 같이 해야지. 미국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유럽도 지금 맞으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유럽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정부한 경제 공동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민정부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정부 간의 채널이거든. 모든 게 다 스톱이 된 거예요. 제가 국방위원장한테 만들어놨던 한너 지방협력 포럼, 국방 포럼 다 올 수도.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북북 시대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농수산 협력 같은 것도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될 거는 북북 국방 시대를 주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통일 대결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주변 모두가 유인되는 그런 대결. 저는 그 능력이 우리가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책 한 권 선물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제국주의를 해본 나라가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 고종 때 대한제국이 있었긴 있었지. 대한제국이 있었지만 우리는 식민지를 위한 대한제국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한제국이었고 제국주의를 안 한 유일한 나라가 선진국이 우리입니다. 내노란 선진국 세계 10위권 보세요. 다 나눠 나라 뺏어 먹고 했던 나라 우리는 안 했어. 두 번째, 우리 88 올림픽 봤어요.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80년대 올림픽, 소련 올림픽, 모스크 올림픽 반쪽이었잖아요. LA 올림픽 84년 반쪽이었잖아요. 88 우리가 그때 국방정책 차려가지고 사회주의권, 소련권 다 끌어들였잖아요. 온전한 그 국제사회의 축제의 장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올림픽, 88 올림픽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봐요. 대한민국 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2021년으로 우리가 문스타트로부터 세계 선진국으로 이제 등록이 됐잖아요. 이제 자랑스러운 선진국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산업화, 민주화, 국제화를 저는 우리 한국만큼 빨리 이루는 나라가 없다고 봐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뤘잖아요. 뭐 걱정이야. 그때 다이때에서 산업화예요. 그 당시 때 김영삼 DJ를 필두로 해서 맨날 반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민주화에 아주 강한 그런 근육질을 기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만약 그때 안 그랬다면 산업화만 이뤘다. 민주화가 우리가 훈련이 안 됐다. 그러면 오늘날 이번에 쿠데타도 성공했을 거예요. 세계화는 누가만 우리 젊은 애들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BTS 야 대단해. 어디로 가도 지금 보면 안녕하세요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진짜 제가 보면 자랑스러워. 야, 또 얼굴도 다 생겼고 한국 애들 보면 미국 가면 미국 애들이 더 까매. 한국 애들이 더 허해요. 아니 제가 저 작년에 미국에 갔는데 7월달에 그 애틀랜타 공항 가봤더니 거기에 안내판 셔틀 그 트레인이 있잖아요. 이동하는 거. 안내판이 보니까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다음에 한국어로 있어. 일본어, 그 다음에 일본이야. 야, 대단하대. 한국에 보세요. 북한 제함은 우리 해봐야 몇 명이요?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교민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일본만 해도 얼마나 있고, 자국민 말고도 해외에 나와 있고. 근데 그게 세 번째로 우리 한국어로 돼 있어.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공항에 딱 봤더니 우리 아내보다도 얼굴 하얀 사람이 없어. 미국 사람도 다 검해. 타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야, 당신이 가장 백인 같아 그렇지. 지금 한국 그 젊은이들 보세요. 어디다 내놔도 예모나 모든 면에 국제사회에서 떨어지질 않아. 저는 진짜 큰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나라가 이젠 주변 국가들을 잘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제 하고 못하고의 저는 차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도망강 개발 계획, 핫산 프로젝트, 이거 제가 국방위원장에서 다 일어났던 건데 지금 다시 그걸 좀 시작을 해야 될 때이고, 제가 그 국방위원장 당시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취임 임명장 받는 그날 상춘지에서 정심을 보면서 그걸 보고를 했어요. 내가 이걸 하겠다. 딴 것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걸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정부를 넘기겠다. 해서 북중러적 경제를 기업 평화제도를 만들고 이걸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 국가를 하나로 묶는 거 이걸 해야 된다. 그때 청와대 안보실장, 정치실장, 수석들 다 웃더라고. 되지도 않는 그래서 안 되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지. 그 대신 대통령이 나보고 하지 말으면 안 했으니까 나는 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간 게 그때 한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연해주 주지사를 만난 거예요. 아주 무려 1시간 동안 하는데 주지사가 1시간 있다가 자기는 모스크바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끝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니까 그럼 비행기 좀 딜레이 시켜라. 한 40분을 더 딜레이 시켜. 그거 얘기하라고. 그래서 북중러적 경제도 이걸 국제평화제도를 만들어야 돼.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자. 그 선포식을 언제 하냐? 2022년 2월 22일을 하자. 왜냐면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잖아. 대선 전에 해야지. 근데 너무 또 가까우면 또 이건 북풍 바람몰이 합니다.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날짜가 좋지 않아. 2022년 2월 22일. 그랬더니 막 그 연해주 그
주지사 홈페이지에다 막 올려놨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다시 모스크바로 가서 국동개발부 장관 만나고 경제개발부 장관 만나고 다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야, 이걸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원래는 3월 1일로 옮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23일이 러시아 남성의 날이거든. 아이, 남성의 날 전날 우리 술 먹고 해야 되는데 3월 1일로 옮기면 어떠냐 해서 좋다. 왜냐면 3월 1일은 우리 3일절이잖아요. 거기가 단지동맹 있어. 단지공사. 얼마나 좋아. 오히려 더 좋다 해가지고 했는데 24일날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톱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를 빼고 북중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올해가 또 러시아가 GTI, 광역두만강 개발계획의 의장국이에요. 이걸 국제기구로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그 정책을 기한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위원장이죠. 이 얘기를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좀 보고서를 만들어줬는데 보고 가야죠. 저는 이게 우리 대안이라고. 남북관계 다이렉트로 쉽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서서히 밀고 들어가야 돼요. 예.